벌써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렇게 멀리서 오늘 저희 병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삼성서울병원 조선일보사는 공동으로 건강교실을 매회 개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90번째 건강교실이 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조선일보사는 일반인들에게 질병에 대한 이해와 예방 그리고 치료법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해 건강의 소중함을 함께하기 위해서 지난 96년 11월부터 매월 1회씩 공동으로 건강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전립선 질환의 최신 치료를 주제로 비뇨기과 이성원, 이현무 교수님께서 각각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강의를 해주실 이성원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최신 치료를 주제로 강의해 주실 이성원 교수님은 성균관 의대교수, 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 전문의로 재직 중이시며 전립선 질환, 배뇨장애, 성기능장애,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 과장을 맡고 있는 이성원입니다. 저희 병원과 조선일보사에서 개최한 이런 건강강좌에 여러 어르신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게 해줘서 비뇨기과 과장 및 삼성병원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러 어르신들께서 항상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인 겁니다. 이 전립선이라는 것은 전립선이라는 게 결국은 남성들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어떤 것이 됐지만은 또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어떤 전립선이라는 게 워낙 이제 좀 40대, 30대 때는 염증으로 고생하고 50대가 넘어오시면 이제 비대증이 또 생기고 60대에서 많이 생기고 또 그중에 일부는 전립선 암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전립선 갖고 워낙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니 세상에 전립선이라는 기관이 왜 남자한테만 여자분한테는 다행히 없습니다. 그래서 왜 남자한테는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이렇게 푸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전립선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지금 뭐 다 자제분도 있으시고 손자분도 있으시고 그럴 텐데, 이런 어떤 생식기관, 애를 낳고 이러는데 절대적인 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벌써 만약에 없었다면은 뭐 아드님이나 손자분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만큼 이제 중요한 기관이긴 기관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말썽을 또 많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특히 여러 어르신들이 가장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전립선 비대증.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증상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최신지견이라고 해서 최신치료법.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건 과거에는 주로 뭐 약물이나 또 수술을 하더라도 입원을 일주일씩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또 최근에 이제 입원도 안 하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전립선은 이렇게 어디에 위치하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전립선이 도대체 어디 있냐? 왜 전립선이 전립선 비대증 하면 뭐 그저 아시다시피 전립선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비대해지는 거 아닙니까? 왜 전립선이 커지면 왜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고 자주 보느냐? 그 이유는 이 구조를 보면 아십니다. 이 방광이라는 게 남자들은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방광에서 내려오는 소변줄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소변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방광 바로 아래에 이렇게 동그랗게 정상적으로는 호두알 있죠. 호두알만하게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가 결국 이 전립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립선의 가운데를 통해서 요도가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두알만한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찐빵만해지기도 하고 굉장히 커지기도 합니다. 근데 커지게 되면 가운데 지나가는 요도를 누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변이 약하고 자주 보고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전립선이라는 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커진 거를 이제 역동학적으로 보이는데 정상적인 거에서 조금 더 커지고 더 심해지고 더 커지고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점점 진행이 되면은 이 방광은 이제 점점점 소변을 짜내기가 힘들어지니까 방광 모양도 두꺼워지고 방광에도 손상이 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진행되는 걸 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게 얼마나 흔한 질환이냐. 여러 어르신들 친구분들 만나시고 그러면은 증상이 비슷비슷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밤에 몇 번씩 깨고 뭐 소변볼 자주 보고 소변 참기도 힘들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60대를 기준으로 보면은 60대이신 분들의 60%, 10명이면 6명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고 50대는 대충 50%. 그러니까 여러분 어르신들의 나이만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60대이신 친구분들은 10명 중에 6명은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 보고 70대이신 분은 10명 중에 7명은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혹 너무 흔하다 보니까 자기만 좀 이상해야지 병인지 알 텐데 자기 친구분들도 나도 그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이 드시면 다 이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하시고 너무 오랫동안 치료를 안 받고 병을 키워서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거니까 그게 단순히 나이에 따라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보여드렸던 전립선이라는 놈이 커지면서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증상 본인들이 느끼실 수 있는 어르신께서 느낄 수 있는 증상을 보면은 우선 아까 보였듯이 이게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변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을 봤는데 도대체 본 것 같지가 않고 또 보고 싶고 시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변을 젊었을 때는 전에는 소변을 딱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쭉 보는데 도중에 이제 힘이 딸리니까 왜냐면 너무 몸에 이게 근육에 힘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앞에가 막히니까 이 방광에 힘이 딸리게 돼 보니까 소변을 보다가 끊겼다가 쉬었다 다시 보게 됩니다. 소변줄이 끊어지게 되고 특히 이제 끝에 가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기 속옷을 이제 적시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자꾸 좀 냄새도 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또 불편해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보려고 해도 금방 나오지 않고 저절로 안 나오고 심리를 줘야 되고 대표적인 게 무슨 어디 관광을 가시다가 고속버스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같이 쭉 소변 보다 보면은 옆에 자리는 벌써 사람이 3번, 4번 바뀌는데 그 자리만은 주위 사람들 민망해 보이기도 하고 신경을 더 쓰게 되면 더 빨리 보려면 더 소변이 안 나와요. 그런 이제 막히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방광의 자극 증상이란 건 또 뭐냐면은 막히는데 왜 자주 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진료를 볼 때 보면은 이게 방광이 입구가 막히게 되면은 방광이 이제 불안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심하게 일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소변을 굉장히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소변을 보는 간격이 낮에가 한 3-4시간 정도 되는데 한두 시간 내로 자꾸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그리고 소변이 마려우면은 또 일반적으로는 아주 심할 때만 제외하고는 소변이 마려워도 한 20-30분 되게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증상이 심해지면은 소변이 마렸다 싶으면 못 참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소변을 지리게 됩니다. 이게 화장실이란 게 물론 집 안에 있을 때는 바로 갈 수 있지만 어디 나가시면은 바로 가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증상도 나타나고 그리고 가장 또 심한 고생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밤에 이제 여러 번 일어나게 돼요. 이제 아무래도 연세 드시고 그러시면은 밤에 아주 자꾸 좀 깨게 되는데 이 또 소변 보는 것 때문에 또 깨게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연세 드시면은 주무셨다가 다시 밤에 깼다가 다시 주무시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아주 밤에 3번 심한 경우에는 1시간 반 2시간 경우에서 밤에 한 3-4번 보다 보면은 특히 요새처럼 밤이 짧을 때는 몇 번 소변 보다 보면 벌써 날이 밝고 그래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인 증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 이외에도 이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단순히 불편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게 자꾸 진행이 되면은 방광이 망가지면 또 방광하고 연결된 신장이 망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신장이 망가지게 되면 또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는 투석을 해야 되고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전립선 비대증은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모든 질환이 다 그렇죠. 조기 진단하고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면은 대단치 않게 쉽게 치료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끌다 보면은 이제 이 병이 키워져서 치료하기도 어렵고 치료해도 완전히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진단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스스로도 진단할 수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3-4개 이상의 증상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의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물어보고 설문지를 작성하고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해서 이제 항문을 통해서 전립선을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 검사, 그리고 혈액 검사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이 진행되면은 이게 신장도 콩팥이 망가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콩팥 기능을 우리가 측정하게 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속도 검사, 그리고 이제 경직장 초음파라고 그래가지고 전립선의 크기를 정확하게 보고 혹시 뭐 나쁜 암이나 그런 게 없나도 보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방광, 전립선이 오래돼서 비대증이 오래돼서 방광이 많이 망가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요약학 검사라고 그래가지고 방광 기능을 검사해서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할지 수술로 치료할지 그런 걸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드물게 하는 얘기지만은 무슨 다른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무슨 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방광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방광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엑스레이 검사도 모든 환자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전립선 비대증을 어떻게 좀 치료하고 있느냐? 현재 이제 궁금하신 게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어르신 중에서도 나 증상하고 참 비슷하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많이 있고, 진단은 이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무슨 이제 치료 이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 검사하다 보면 이거 아프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앞에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듯이 하는 검사에서 아픈 거는 뭐 없습니다. 방광경 검사라는 게 좀 불편한데 그거는 한 100분 오시면은 한 분 하실까 말까 정도 아주 드물게 하는 거고, 대부분의 진단 방법이 이제 물어보는 거하고 아주 간단한 몇 가지 검사로서 쉽게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치료는 크게 나눠가지고 약물 치료, 그러니까 먹는 약을 통해서 치료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약물 치료를 하고 어떤 분은 수술 치료를 하느냐. 그거는 그 환자분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약간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그런다고. 내 친구는 약 먹고 다 좋아졌는데 나는 왜 약으로 안 좋아지냐? 아니면 나는 왜 수술을 해야 되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 그렇지만은 또 전립선 비대증은 그 정도가 다 달라요, 사람 따라서. 아까 그 커진 정도가 조금 커진 사람부터 많이 커진 사람까지, 또 커진 거와 상관없이 조금만 커져도 증상이 굉장히 심해서 방광까지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방광이 튼튼해서 전립선은 꽤 커졌는데도 기능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건 전립선 비대증은 똑같으니까 똑같이 치료하면 된다, 이런 생각 좀 버리셔야 되고, 모든 질환이 다 그렇지만은 이건 특히 그 환자분에 따라서 다 맞는 치료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치료 방법을 알아보면은,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비대증으로도 걱정돼서 오시지만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진만 하셔도 됩니다. 그걸 대기요법이라고 그러는데, 주기적인 검사, 대개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는 1년에 한 2번 정도만 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그 병이 더 진행이 되지 않나, 또 갑자기 또 더 이제 우리가 다른 질환이 같이 오지 않나, 그런 거를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소변 보는데 도움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자극적인 기호식품이나 또 저녁 때 너무 수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밤에 자주 깨는 것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에는 물 종류, 물이라든지 차, 수박 같은 물이 많은 과일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제한하면은 밤에 일어나는 걸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배뇨 습관이 잘못되신 분도 있어요. 무조건 소변이 안 나온다고 배에다 힘을 세게 이제 주면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괄약근이라는 게 더 막히게 되기 때문에 소변이 더 안 나와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소변이 저절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등 이런 교육을 통해서 대단치 않을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비대증에 대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약물 치료라는 거는 증상이 이제 경미하진 않고 한 중등도 정도는 있지만은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중간 정도의 그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약물 치료로서 적용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너무 고령이시거나 다른 동반 질환이 위험한 것이 있어가지고, 요즘에야 웬만한 동반 질환,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그리고
뭐 과거에 약간의 풍이 있었다든지 이 정도 가지고는 수술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더 심하게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그리고 또 환자분에 따라서 내 몸에는 절대 칼은 안 돼 이렇게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으시면 할 수 없이 약물로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약물 치료라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라는 거는 약물 치료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 환자분, 어르신들이 느끼는 불편도를 없애주는 게 한 가지 목표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방광이 망가지고 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신장, 콩팥도 망가질 수가 있는데 약을 씀으로써 방광이 망가지고 또 신장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나 약물요법의 한계는 약을 써가지고 전립선 비대증을 완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커진 전립선 비대증을 조금 줄이는 약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약을 끊게 되면은 비대증의 증상은 다시 또 시작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따라서 이 약물요법은 어디까지나 좀 더 나빠지지 않게 한다는 정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게 되냐면은 고혈압이라는 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고혈압 약을 쓰시게 될 경우에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분들이 계속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체중을 조절하고 그래서 혈압이 떨어져서 약을 안 쓰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고혈압은 계속 약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같은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약물 치료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증상, 불편한 거하고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몸의 건강을 해치는 거를 막아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약제로 나눠지는데 요즘 전문적인 얘기지만 이제 알파 차단제라고 그래가지고 전립선에 의해서 이 막힌 부위를 소변 볼 때 쉽게 열리게 해주는 그 증상이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걸 주로 이걸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대한 전립선의 부피를 줄이는 약제가 있는데 이거는 환자에 따라서 뭐 효과적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를 이제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나 이제 전립선이 더 이상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정도로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알파 차단제라는 걸 쓰게 되면 약을 쓰고 나서 한 2주 지나면 이제 소변 보는 게 많이 좋아지고 또 자주 보고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죠. 그리고 이제 부작용으로서 이게 약간 혈압을 낮추기 때문에 또 고혈압 환자한테는 도리어 효과를 더욱 같이 쓸 수가 있지만은 정상적인 분한테는 좀 어지러울 수가 있고 그리고 머리가 좀 아플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은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 이런 거를 약제를 드시는 분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고혈압 전립선 비대증을 드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면은 저한테 오시면 항상 말씀드리는데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뭐 소변이 메려서 일어나서 가실 때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지 마시고 누웠다가 잠깐 앉아서 좀 계시다가 조금 일어나시는 게 훨씬 안전하게 이제 가끔 이제 어르신 중에서는 고혈압 약을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다가 밤에 일어나다가 이제 쓰러지신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의해야 되고 그런 게 심하신 분들은 약제를 못 씁니다. 여러 가지 약제를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효소 타잔제 이래가지고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커지는 거, 비대증이라는 게 전립선이 커졌으니까 오는 건데 그걸 좀 줄여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먹어도 안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투약 후 한 3 내지 6개월인데 6개월 정도까지 써서 사이즈에 주의가 없으면 거나 효과가 없을 경우는 되게 사용하지 않고 수술로 넘어가고요. 이제 이거의 부작용 중에 하나는 이게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게 되니까 무력감이라든지 특히 이제 성욕 감퇴, 성기능도 좀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약제를 아까 말씀드린 그 약제를 단독으로 쓰거나 아니면 요 약제하고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여태까지 전립선 비대증으로 오시면 대부분의 환자가 80% 내지 90%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 약제로 쭉 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약제로 조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약제를 써도 뭐 자꾸 그 방광이 나빠진다든지, 방광을 나빠진다는 거는 제일 문제가, 우리가 뭘로 알 수가 있냐면은 소변을 보고 남는 잔뇨란 게 있습니다. 이제 외래에 오셨던 분들은 잔뇨 검사를 많이 했는데,
그 소변을 본인이 다 봤다고 끝났는데도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은 방광에 상당량의 잔뇨, 남은 소변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점점점 늘거나 그게 줄지가 않으면은 전립선 비대증이 제대로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없이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절대적으로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어르신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변을 못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소변이 딱 막혀서 뭐 못 보는 경우라든지 방광에 결석이 있다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광이 나빠져서 신장 기능까지 나빠졌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혈뇨가 나오거나 이 잔뇨 때문에 자꾸 염증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그리고 약으로 치료해도 안 좋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술하는 방법에 이제 최근까지는 대부분의 수술이다. 그러면 이제 경료도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립선 수술의 대부분은 아주 심한 경우를 빼놓고는 어떤 그 배를 열고 그러니까 어떤 개복 수술을 통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경료도 절제술이라는 것도 다른 개복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고통이 적고 비교적 수술을 받는 분한테는 쉽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시경을 통해서 그 소변줄을 통해서 내시경이 들어가서 이 커진 전립선을 이렇게 절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까지는 전립선 수술하면 다 거의 100% 이거로 이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뭐 비교적 안전하고 그런 치료지만은 뭐 출혈이라든지 아무리 전립선이라는 게 긁어내다 보면 피가 상당히 많이 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수혈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일주일 가량의 입원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수술하시고 나서 호수 우리가 카테터라고 그러죠. 소변줄을 한 적어도 이제 한 닷새에서 일주일 정도 가꿔야 되고 물론 이제 성공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 이제 가장 효과적인은 있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라든지 부작용이 있어서 이제 사실 저희도 그랬고 환자분들도 전립선 비대증으로 오래 저희가 외래를 보시는 여기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외래에서 뭐 4년, 5년, 뭐 심지어는 7년째 계속 약 드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본인도 이제 수술이 무섭고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자꾸 미루다 보니까 몇 년째 약만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이제 그 치료에 이제 약간의 그 부작용 때문에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술의 합병증으로 있을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친구분 중에서 또 이제 전립선 이게 대부분 지금도 그렇지만 대부분 전립선 수술 받았다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수술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수술하고 났더니 뭐 소변이 줄줄 샌대더라. 뭐 수술하니까 뭐 도대체 남자 구실을 못 했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다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출혈 때문에 피가 수혈을 해야 되는 게 한 10% 내외고 역행성 사정이란 거는 요거는 사정을 할 때 정액이 앞으로 안 나오고 방광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소변본도 나오는 건데 이거는 또 발기부전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근데 요거는 전립선을 제거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이제 역행성 사정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 그 밖에 이제 발기부전이라든지 요실금, 요도 협착, 방광 경부의 협착 이런 것이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한 5% 정도 나타나는 걸로 돼 있고 그 밖에 이제 뭐 아주 드물게는 뭐 수술하다가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합병증 때문에 그 많은 환자분들이 약을 몇 년씩 먹으면서 그저 지내왔습니다. 이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제 최소 침수적 치료 왜냐하면 이제 주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갖고 계신 연령층들이 고령인 경우가 많고 나이가 많으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만성 질환도 많으시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수술 받기가 위험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좀 더 어떻게 효과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료도 절제술 기존의 전립선 비대증의 효과와 수술과 똑같고 부작용은 없고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많은 개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최근에 들어온 이제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 방법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2003년도 최근에 우리가 들어온 거는 2003년도에 미국에서 작년에 이제 개발돼서 많이 사용되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이런 레이저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선이 레이저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 레이저가 튀어나와서 커진 전립선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그 레이저를 쓰게 되면은 전립선이 이제 전에 수술은 전립선을 이렇게 전기를 이용해서 잘라내는 스타일로 했기 때문에 자르고 나서 피가 나오는 걸 또 이제 지혈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피도 많이 날 수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레이저를 통해서 레이저도 특수해가지고 또 특수한 얘기지만 그 피 쪽으로 흡수가 되면서 지혈과 동시에 전립선을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적인 얘기지만은 어떻게 레이저로 하면 괜찮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왜 피가 안 나느냐? 그러면 피가 나기도 전에 미리 다 지혈을 시키면서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는 경료도 전립선 절제술,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 방법과 비슷하면서 그 결과는 효과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줄여서 이제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전문적인 거지만 이런 레이저 파장 때문에 우리가 수술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피에 선택적으로 흡수되면서 완전히 차단돼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레이저를 쏘이면은 한 1mm 내지 2mm의 두께가 완전히 잘라지면서 피가 응고되고 됩니다. 그래서 결국 출혈이 없고 또 이제 그 내시경 수술할 때 문제가 되는 이게 우리가 내시경 수술을 하려면은 이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물로 계속 씻어내야 돼요. 물 같은 거 특수한 물로 씻어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몸에 조금씩은 흡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작용이 또 생기는데 이거는 아싸리 그 혈관을 딱 이렇게 막아버리면서 잘라내기 때문에 이런 액이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작용도 적고 또 수술 후에 붓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레이저 수술을 하고 나면은 호수를 꽂지 않거나 소변줄을 안 꽂거나 꽂더라도 하루 정도 꽂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그런 거지만 뒤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레이저를 쏘면은 요만큼에 쏙 들어가면서 한 1mm 내지 2mm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피가 전혀 안 나요. 그러니까 수술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제 내시경으로 보면서 요걸로 이렇게 쭉 조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쭉 전립선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모양을 보이는 건데, 요게 전립선이고, 요도죠. 그래서 보면서 요 파란 게 이제 조인 데인데, 자르게 되면은 쭉 쪼면 이렇게 하얗게 있던 게 이게 구멍이 이렇게 나게 됩니다. 전립선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레이저를 쓰게 된 거고, 이게 이제 시술 중이고 시술 후인데, 이게 실제로 제가 시술하던 걸 사진을 찍은 건데요. 지금 이게 좀 여기 하얀 게 막혀 있죠. 이게 커진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그걸 레이저를 쭉 쏘면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커진 대부분이 없어졌는데 되게 이게 전에 절제술대로 하면 이렇게 사진조차도 못 찍어요. 피가 하도 나가지고 시뻘개서 못 찍습니다. 근데 레이저를 하는 거면 하는 도중에도 피 자체가 나오기도 전에 다 지혈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출혈 없이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그 실제로 시술하는 거를 찍은 건데요. 이게 지금 빨갛빨갛 나가죠. 이게 지금 옆에 빨간 부위가 지금 전립선이 커진 부위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쭉 하면 하얗게 변하면서 전립선 커진 부위를 좀 다 제거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할 때는 우리가 별로 이게 통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부분 마취로 하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조금 뭐가 꾸물꾸물하고 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신 마취는 안 하고 이게 이제 수면을 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어르신들 수면 내시경이란 걸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면 내시경을 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약을 좀 줘서 주무시게 하면서 이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면 내시경으로 가능한 수술은 근본적으로 별로 통증이 자극이 별로 없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수술은 기존의 수술은 이제 전신 마취나 하반신 마취를 해야지 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빠른 시간에 벌써 여기 다 없어진 겁니다. 이런 데가 전립선이 있다가.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피가 거의 안 나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절제 수술을 전에로 할 때는 이렇게 자를 때마다 피가 많이씩 나서 수혈의 원인이 되고 여기 있었던 전립선이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이는 게 이제 방광이고, 예, 잘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정리를, 아까 그 환자분의 거를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수술 전에는 이게 전립선이 커져서 꽉 막혔어요. 예? 막혔고, 그리고 아까 좀 수술하면서 조금 걱정스러웠던 게, 이게 거칠거칠해서 그래서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한 3개월만 지나면 이렇게 다시 깨끗하게 이제
살이 차올라서 아주 뭔가 그 막이 생겨가지고 손을 보실 때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수술의 이 KTP 레이저 수술이나 전립선 수술은 기존의 전립선 수술하고 똑같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그리고 뭐 합병증이 비대증에서 합병증 동반된 경우, 약물로 호전이 안 된 경우, 또 환자분이 약으로는 어느 정도 조절이 돼도 아유 내가 이거 평생 약 먹나니 한 3, 40분 시술 받아서 뭐 끝내는 게 낫겠다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수술을 꼭 해야 되는데 출혈성이 계신 분들이 있어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뇌경색이 있어서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혈액 응고제 이런 걸 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어르신 중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이거는 그런 약을 안 끊고도 워낙 출혈이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이저 수술을 안 해야 되는 경우는 뭐 방광 자체가 아주 안 좋거나 뭐 전립선에 염증이 심하거나 뭐 암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거는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시작한 지 한 3개월 됐고요. 미국에서 이렇게 개발되면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봤더니 전립선 뭐 상당히 큰 것까지 100cc 되는 것까지도 할 수 있었고 수술 시간은 평균 한 3, 40분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전립선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개 한 30분에서 40분이면은 수술을 끝나게 되고 대부분의 환자에서 88%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대기 서울이시거나 서울에서 주무실 때가 있는 분들은 수술을 하고 입원을 안 합니다. 입원 안 하고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그저 댁에 가셨다가 그 다음 날 이제 와서 그 이제 도뇨관 그 소변줄을 꽂았던 걸 바로 빼면은 대부분의 경우 소변을 잘 보시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입원하시는 경우는 댁이 이제 뭐 지방이시거나 멀어서 그 다음날 왔다 갔다 또 오기가 안 좋으실 경우에는 그저 하루 입원하셨다가 그 다음날 퇴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아주 간단하게 부작용이 없이 할 수 있고요. 그 수술 전하고 후에 효과를 본 건데 이게 이제 점수가 높을수록 안 좋은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에서 증상표라고 이렇게 체크해 보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이 많은 건데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 몇 달 지나다 보면 특히 1년 전면 이게 1.0이면 이게 되게 점수가 5 미만이면 정상인데 되게 수술하고 한 3개월만 돼도 거의 정상으로 이제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변을 자주 본다고 이런다는 것이 사실 그 단순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르신들 이렇게 느끼겠지만은 아주 생활하는데 상당히 제한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어디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갈래도 그 소변 보는 것 때문에 관광버스 같은 거 타기도 겁이 나시고 저녁 때 밤에 자꾸 깨니까 어디 호텔방 같은 데 같이 자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피해 줄 것 같아서 신경 쓰이고 그 어떤 이런 소변 증상이 자꾸 많다 보면은 또 심하면은 소변이 조금 지릴 수가 있으니까 옆 사람한테 냄새 나면 어떡하나 걱정되고 이 때문에 자꾸 생활이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심해서 수술 전후에 사매질을 봤더니 이 4.4의 점수가 높을수록 나쁜 건데 한 6개월만 지나면 아주 사매질이 좋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 속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변을 이제 우리가 요속 검사라고 해서 기계에다 소변을 보면은 이게 이제 되게 15가 넘으면 정상으로 보는데 수술 전에는 뭐 15의 정상의 반밖에 안 되던 것이 수술 후에는 뭐 한 달만 지나도 20이 넘게 됩니다. 20이 넘으면 거의 30대, 20대들의 소변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제가 환자분한테 수술 받고 나서 이제 좋아지시면 괜히 농담식으로 회춘하셨다고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60대이신 분이 이렇게 수술해서 20, 30 나온다. 그러면 뭐 20대로 40년은 젊어지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증상이 좋아지고 특히 이제 배뇨 후에 잔량.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변 보고 나서 남는 게 많으면 방광이 망가지는 아주 적시로라고 그랬죠. 근데 수술 전에는 100cc 이상 잔뇨가 있던 분들도 수술하고 이제 3개월. 되게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40cc 미만의 잔뇨는 의미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되게 한 몇 달 지나고 1년 특히 지나면 뭐 10cc도 않는 잔뇨가 없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전립선의 크기도 되게 전립선의 크기를 한 정상적으로 20에서 30을 보고 있는데 수술 전에는 상당히 크다가 뭐 수술 후에는 30 정도로 떨어지는 반 정도로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레이저로 이용한 그 수술은 절대 뭐 부작용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로도 쪽에 대해만큼은 없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전립선이라는 게 일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사정을 할 때 앞으로 안 나오고 뒤로 나오는 경우가
10사람 중에서 한 두세 사람은 생깁니다. 그 절제술 받으면 한 7, 10사람 생기는데 그게 좀 근데 요거는 사실 성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지금 자녀를 낳겠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 이외에 성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고 되게 이제 시술을 하고 나서 뭐 일주일 뭐 길게는 한 4주까지 소변 볼 때 조금 뻐근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 한 일주일 이내에는 약간 색깔이 빨갛게 나오는 혈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적용은 없지만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야, 이게 성생활 못한다, 남자 구실 못한다, 발기부전은 없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이런 뭐 기존의 치료 방법하고 비교하면은 훨씬 부작용이 적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개발 단계에서 이게 우리나라 데이터는 아니죠. 미국 데이터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뭐 효과가 1, 2년만 가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해서 5년간 데이터를 봤는데도 수술 전에 비해서 5년 후에도 효과가 계속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추적 결과에서도 이제 그 증상표도 훨씬 좋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도 그 레이저 무슨 극초단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들으신 적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에서 받으신 중도 있을 겁니다. 제 환자 외래에 오신 분의 많은 부분들도 뭐 여러 가지 뭐 초음파 치료를 받으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기존의 이 레이저가 이제 획기적인 게 그거와 다른 치료 방법과 비교해 볼 때 아주 획기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튜나라는 우리 이제 이게 또 이제 무슨 극초단파를 이용하는 건데 저희 병원에도 있습니다. 근데 초기 벌써 한 10년 전에 들어왔다가 하도 효과가 안 좋아서 몇 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좀 기계만 사놓고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들어온 레이저하고 이제 3년간 이제 비교한 게 있는데요. 이 증상표인데 이 파란 게 이제 최근에 들어온 레이저인데 이 점수가 이제 그 개선 정도가 비교해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에 비해서 월등하게 효과가 좋아지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통계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거를 도입을 했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소변 속도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다른 것들은 소변 개선 정도가 한 100% 내외밖에 안 되는데 특히 요 새로운 KTP 레이저만이 250%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존의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이 방법이 월등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디약이라는 것도 과거고 저희가 썼고 홀미움이라는 것도 저희가 썼는데 이거 자체대로 이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런 시술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저희 병원에서는 이걸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환자분들이 기존의 치료 방법보다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뭐 기계가 다 샀죠. 기계가 다 있는데 손해를 보더라도 이걸 하면 안 된다 결정을 했고 이 KTP 레이저는 여러 가지 문헌이나 저희가 해본 경험에서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절제 수술에 비교해서 효과는 똑같고 도리어 우수하고 부작용은 확실히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채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채택을 하려면 우리나라 규정상 신기술 의료라고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신청을 해서 이제 받아들여진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KTP 레이저를 이용해서 많은 전립선 환자분들이 이제 고생을 좀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에 썼던 레이저라고 다 똑같은 레이저가 아닙니다. 레이저의 종류가 여러분들 놀라실지 모르지만 한 20종류에 넘는 레이저가 우리가 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장점, 단점들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KTP 레이저는 비교적 안전하고 특히나 외래에서 할 수 있고 출혈이 없고 이런 그리고 국소마취나 이제 정맥 진정제라는 게 이제 수면 내시경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 걸로 쓴다는 거. 그리고 하고 나서 바로 호수를 뽑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왜 발기나 부작용이 없냐면은 다른 레이저나 시술은 전립선을 잘라낼 때 열이라든지 그런 전파 같은 것이 전립선 주위로 퍼집니다. 그 퍼진 것 때문에 신경을 다쳐서 발기부전이 오는 건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1mm 내지 2mm까지만 딱 들어가고 스탑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 번 하면서 하다 보면은 바깥으로 나갈 위험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적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립선이 상당히 커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우리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도 끝나가고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거를
과거에는 약으로 이제 치료를 많이 해왔고 또 이제 수술을 하자니 무섭고 또 부작용이 두렵고 그래서 많이 미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약만 계속 쓰시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끌고 가는 끌고 가는 형태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괜히 이제 연세만 자꾸 드시고 전립선은 낫지도 않고 그렇다고 더 나빠지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끌고 가다가 결국은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되게 이제 전립선 절제 수술도 마찬가지고 레이저 수술도 마찬가지고 한 번 수술을 하면 대개 15년 내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재발하지 않습니다. 전립선이 줄어들었다. 절제된 전립선이 다시 자라는 데는 대개 한 15년, 평균 한 1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개도 한 15년 정도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약제를 쓸 필요가 없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원하실 필요가 없고요. 마취도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호수를 꽂고 며칠씩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는 호수를 안 꽂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꽂더라도 그 다음날 아침에 대부분 제거를 하게 되고, 부작용이란 건 뭐 경미하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대부분 해결됐기 때문에, 뭐 이제는 뭐 큰 걱정 없이 여러 어르신께서 뭐 약으로 좀 써 보시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은 오늘 그 수술하고 오지 뭐. 수술하고 그날로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나와서, 이번 건강광자를 통해서 여러 어르신께 소개 올리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 올리고요.